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03페이지죠. 저당권 할 차례입니다.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는 간단합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의 특징을 가지고 1번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써 발생하게 되고요. 2번 저당권은 타물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가질 수가 없고요. 3번 저당권은 물론 우선 변제 조율로 인정이 되고 4번 담보물권이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통일성에 가지고 채권이 있어야지만 담보물권인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부종성이고요. 또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쫓아간다. 저당권도 쫓아간다. 수반성이고요. 저당권은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치죠. 이게 뭐죠? 불가분성이고, 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등에서 일정한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 걸 우리가 물상대리성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2번 저당권의 성립, 약정담보물권이니까 결국은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성립되게 되는데, 저당권의 객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것은 부동산과 지상권과 전세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넘겨보시면 피담보 채권 해가지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꼭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2번 또 채권액이 확정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불확정 미래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2번 법정 저당권 등 해서 1번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나오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채후 2년분의 차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법정 저당권,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니까 설정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압류 등기는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제가 좀 치사하게 나올 수 있는데 법정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설정 등기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압류 등기는 필요하니까 등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은 X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옵니다. 뭐 간단한 내용 이런 얘기죠. 도급인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 줬는데 공사 대금은 안 줘요. 그러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건설업자겠죠.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입니다. 유의할 점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바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인의 승낙을 얻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법정 지상권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실 것은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차인의 건물 압류 1번만 법정 저당권이고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법정 저당권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설정 청구가 있고 승낙이 있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이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저당권의 효력 해가지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지연배상금입니다. 지연배상금은 무제한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담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에서 1번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이나 또는 종된 물건에 대해서도 저당권액이 미치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부합물도 종물도 함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뭐냐면 부합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증축된 경우입니다. 증축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됐기 때문에 저당권액이 증축 부분에 효과가 미쳐요. 다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으면요. 그때는 저당권액이 증축된 부분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1층 건물 2층으로 증축됐을 때 2층까지 그 효력이 미치냐 문제는 결국은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따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부합하지 않으면 저당권액이 미치지 않고요.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액이 2층까지 미칩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증축된 부분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또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했는지 후에 했는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경매할 당시에 그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과실.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을 수취하고자 한다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 뜻이죠. 그 다음 우측에 저당 목적 토지적인 건물인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액은 토지에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니은번 일괄 경매권인데 뒤에 또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4번 물상대인데 이 물상대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습니다. 또는 공용징수 수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저당권자는 어떤 위험에 처한다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자, 이제 다행인 것은 이런 일이 생기면 돈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불주렸다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받는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손해배상금, 보험금, 수용보상금은 이거 우리가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 저당권자는 이러한 가치 변형물이 지급되기 전까지 또는 인도 전까지 압류를 하면요.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죠. 자,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이러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것이 저당권만 그런가? 아닙니다. 저당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인정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소멸 위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상대위는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에게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이때는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요 건물을 을에게 팔고요.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어요.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당 목적물이 팔리더라도 저당권은 뭐 할 위험이 없죠? 소멸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계속 여기서 답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하든 지급되기 전까지만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물상대위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저당권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에서 1번 저당권에 기한 우선 변제권은 우리가 전세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매 내용으로 가름하고요. 2번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죠.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잊지 마셔야 되는데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지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같았어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어야 될 시기도 저당권 설정시고요.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경우도 저당권 설정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이 나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거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요 나대진 상태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토지에 대해서 설정이 되고요. 갑이 건물을 굴고 나서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갑이 돈을 안 갚아서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했을 때 경락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이 받았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죠. 이랬을 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느냐? 발생할까요? 네,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어요? 신축됐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갑에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뭐가 되는 거죠? 철거가 되는 거죠. 꼭 고려해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토지만 경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 을은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토지만 경매할지 건물과 토지를 경매할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일괄 경매해 줄 것을 저당권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일괄 경매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갑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일괄 경매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일괄경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자이기만 하면 되고요. 누가 지었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정이 갑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바람에 이 갑이 나중에라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이때는 일괄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일괄경매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누가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용익권자 건물을 신축했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때도 일괄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106페이지 오시면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오죠. 일단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특징은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 하게 되죠? 소멸당하게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세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째,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두 가지인데,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담보되는 금액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저당권이면 지연배상금 1년분까지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이라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돈을 갚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돈을 못 받았다면 경매가 된다면 제3취득자는 목적물을 직접 경락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경매입니다. 만약에 경락도 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3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고의나 과실로 침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물론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효과해 가지고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로 어떤 침해가 있었고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시켰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면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없는 거니까 보충된다면. 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면제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저당권 처분과 소멸에 나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부정성 수반성이죠.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저당권이 소멸해가지고 저당권 담보 물권 자체는 소멸시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이 소멸시에 걸려서 소멸한다면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5, 근저당이죠. 의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다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근저당입니다. 넘겨보시면 근저당권의 특질이 나오는데요. 채권이 불확실하다, 불확정하다는 거죠. 또 채권이 뭐죠? 증감 변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이 감소하다가 중간에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배제 내지 완화되어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계속적 거래 관계 중에서 일부의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쫓아가지 않는다. 수반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것이 주된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근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등기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첫째, 근저당 취지, 근저당임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채권 채고액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채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적 기재사항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 근저당권의 이전인데 일단 부종성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양도가 되면 근저당권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속적 거래관계 중 일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수반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5번 근저당권의 범위에서 1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 채고액 범위 내라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이 초과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채권 채고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채권 채고액 내라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두 번째,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채고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2번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입니다. 일단 이런 얘기죠. 불확정, 불특정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돼야 근저당권이 실행될 수 있는데 언제 확정이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거래 종료죠. 계속적 거래 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거래 안 한다면 채권액은 확정이 됩니다. 근데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간이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측에 6번에서 마지막으로 뭐죠? 공동저당이 나와 있죠. 일단 의의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 공동저당권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설정은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시험에 은근히 잘 내고 있는데요. 2번 공동저당권에 의해서 원칙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2번 동시 배당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얘기죠. 우리 가백이요 1억 5천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A 부동산, B 부동산 두 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이 뭐가 되죠?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을은 A 따로 B 따로 이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A와 B를 한꺼번에 경매 내에서 동시 배당할 것인지 누구예요? 채권자 마음인 거죠. 근데 동시 배당을 했어요. A에서 1억 원이 나오고 B에서 2억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을이 받아가야 될 돈은 1억 5천인데 돈이 얼마나 나왔죠? 3억이 나왔죠. 그럼 어디서 얼마를 가져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원칙은 가액의 비율이죠.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하는 방식은 더해서 밑에 깝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니까 A에서 3분의 1, 그래서 얼마죠? 5천만을 가져가고요. 1 더하기 2는 3이니까 B에서는 3분의 2, 1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B부동산이 병, 물상 보증이 소유물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할 때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요? 채무자 소유물인 A에서 1억 원을 다 가져가고 얼마가 모자라죠? 5천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 판례 입장이고, 감히 제가 예상을 한다면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쪽에서 답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냥 넘겨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20배당이 나와요. 자, 공동저당권자가 20배당을 선택하면 그때는 전액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문제는 20배당을 하게 되면 투순위 저당권자, 사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1억이고 B가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병을 지울게요. 을이 A만 경매하게 되면 1순위자인 을이 1억 원을 다 가져가고요. 이때 병은 뭐죠? 빵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 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결과 을은에 의해서 5천을 받고 병도 뭐죠? 5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병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럼 병은 어떻게 하느냐? 병은 B부동산에 대한 을의 권리를 뭐합니까? 대위 행사합니다. 작년도 신문의 답이 여기서 나왔죠. 따라서 병은 을이 20배당에서 A에서 1억 원을 다 가져가면 이때는 A에서는 받는 게 아니라 B부동산에서 5천만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B부동산이 정의소유, 다시 말하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의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 소유면 대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